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1400대에서 정말 강력하게 지금은 1등주를 사야 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고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떨어지기 직전 지수에서 50% 이상의 이제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V자 반등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위라인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여타 선진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대부분의 주요 증시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급반등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리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추후에 지금과 같은 소공황이 아니라 대공황기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 대해서 미리 저필승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추후에 대공황기가 왔을 때 혹은 대공황기가 오기 전에 변곡점이 보일 때 제가 영상을 분석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 두신다면은 분명히 그런 큰 위기도 인생이 없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공황기에 대한 분석은 지금은 물론 필요 없고 지금은 절대 안 온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00대부터 1400대까지 여러 번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왜 지금 1등 기업들을 사야 하는지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승률도 꽤나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러한 상승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추후에 정말로 소공황기가 대공황기까지 왔을 때 소공황기로 그치지 않고 대공황기까지 왔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대공황기가 온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고용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업률이죠. 이 실업률이 극도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선순위적인 그런 지표로서 이 실업률과 더불어서 또 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소공황기에서는 급격히 오르긴 했지만 다만 모든 자산이 떨어졌다는 점. 그러니까 환율 달러만 오르고 다른 뭐 금, 은 아니면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주식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채권까지 이제 다 같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것은 패닉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위기가 오더라도 이런 달러만 빼고 전부 다 떨어지는 그런 장세는 사실은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패닉이고 달러가 그만큼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대공황기가 도래했을 때는 가장 먼저 실업률이 큰 폭으로 이제 뛰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는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먼저 반영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반영하는 그런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번 소공황처럼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패닉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오히려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과연 이러한 위기가 그러니 이러한 뭐 전염병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태가 2년, 3년 이상까지 갈 것인지 그때는 대공황기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한 분기라던가 두 분기 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소공황기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미 판단에 대한 그런 유보성이 판단에 대한 적시성이 조금은 늦었을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먼저 파악할 것이 바로 이 실업률과 환율 그 이후에 주가는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같은 사태는 결국에는 패닉 상황이었고 이런 패닉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죠. 물론 그때가 되면 변곡점이 좀 경기 사이클에서 그리고 산업 사이클에서 나온다면은 제가 먼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이었고요. 특히나 그런 산업 사이클기 막바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버블입니다. 버블. 근데 버블 전혀 없죠.
지금 대한민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 빼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중국이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0년대부터 2019년까지 그냥 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런 식에서는 버블이 낄래야 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버블이 꼈다 한다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천정부지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월봉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여기서 이제 버블이 터지는 것이지 지금같이 이렇게 횡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빠진다. 그럼 이것은 소공황기이고 패닉 상황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가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전에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환율이 먼저 뛴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600대, 1400대에서 강력하게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공황기는 저는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많은 현금이 풀렸듯이 결국에는 도산해야 될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 기업들을 비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에게 필요치 않은 그런 자금까지 조달한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에서는 여기가 이제 적정치를 한다면은 더 주는 것입니다. 이만큼 더 줌으로써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비효율성은 이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여기서 이 경쟁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세계화가 반세계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국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과 그런 기술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식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의료 시스템,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필수 기술력들, 뭐 5G도 마찬가지고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보안 이쪽에서도 이제 자국적인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에 대한 그런 보안적인 측면이라던가 추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비효율성을 묵인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저는 결국에는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버블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자산시장의 상승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산시장의 상승과 그 최종점에는 자율주행과 좀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가장 먼저 봐야 할 섹터가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그리고 그 이후의 섹터는 인공지능을 봐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전전 영상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분명히 이러한 섹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비메모리 반도체, AI, 자율주행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공황기라고 는 보진 않지만 만약에 추후에 대공황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공황기가 왔을 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 한 5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추린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불황이 한 번 오면은 최소 3년 이상은 갑니다. 최소 3년 이상은 뭐 1930년대가 최초의 불황이자 이제 마지막 대공황기로 보고 있는데 이때도 10년 정도 갔었죠. 최소 3년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반 산업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 짓는 데에도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이 대공황기가 온다는 것은 공급적인 측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이 공급적인 측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공장 하나 짓는데 3년 정도가 이제 걸린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공장과 설비와 인력과 자금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 숫자의 3배 정도는 걸린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측면과 그리고 분석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조달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최대 10년 조금 더 줄어들어서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식 자체, 심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존심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결국 이러한 꼬리 지점에서, 대공황에서도 이런 꼬리 지점에서 이렇게 W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지점에서 잡아 나간다면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알게 됨으로써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공황기가 나타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좀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이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여론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강력한 힘인 만큼 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뭐 위든 아래든 극단적으로 갔을 때 좀 멀리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공황기가 왔는데 언론에서 세상이 망했다. 이제는 3년 이상은 현금을 쌓아놓으면서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자영업도 해서는 안 되고 투자도 해서는 안 되고 인력 중원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쏟아낸다면 결국 세상은 더 망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수록 언론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더 주는 것이고요. 좋은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상황인데 안 좋게 포장해야 하는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더 안 좋게 이제 언론 기사를 내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시각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러한 패닉 상황이라던가 혹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에는 가장 먼저 멀리해야 되는 것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언론에는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SNS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은 결국 항상 좋은 측면, 희망적인 측면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결국 자신의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언론에서 부풀려서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고 추후에 대공황기가 왔을 때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계층,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상위 계층이 이 대부분의 자산이 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도 이제 유보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좋은 기회 혹은 조금 더 현명하게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대공황기가 온다거나 머지않아 대공황기가 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 두셔야지만 추후에 올 이런 공황기 혹은 법의 붕괴 시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불황의 시기에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회를 엿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업에 집중해야 되며 지금은 대공황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서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그런 대공황기가 온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같은 이런 큰 투자금이 필요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정말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자금을 한 달에 한 번씩 투입을 한다거나 기업 분석을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러한 모습의 이 아랫꼬리가 이제 길게 나타나고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나타날 때, 왜냐하면 대공황기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이상의 그런 공황기를 겪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1930년대처럼 이런 식으로 수년간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쪽 꼬리만 잡겠다는 생각으로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기보다는 칼날에서 튀어 오를 때 그때 이 아랫꼬리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일념으로 좀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저 역시나 대공황기가 온다고 해서 투자를 당장 그만둔다거나 혹은 100% 완전히 주식시장을 떠난다거나 이러한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현명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그리고 큰 자금이 아닌
작은 자금, 1% 이하의 작은 자금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천천히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돈이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나 그렇게 할 것이고, 이 현금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는 결국에는 가장 큰 기회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 대공황기를 거쳐서 다른 중소형 기업들이라던가 경쟁사들이 망했을 때 그제 다시 한번 더 1등 기업으로 나서면서 모든 시장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게을르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은 뭐 분석도 하기 싫고 글도 읽기 싫고 제 유튜브 영상도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겠죠. 다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올해 이제 1400대까지 갔을 때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기업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달콤한 꿀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버블기가 왔을 때 충분히 많은 돈을 벌어놔야 하고 버블기가 꺼지고 있을 때 충분히 많이 현금을 챙겨놔야 한다는 점은 여지없이 사실이고 여지없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분석이고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됐을 때 위기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장기적으로 1% 미만의 자금을 살아남을 기업에 그리고 수요를 흡수할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원자재 같은 것들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금 가격의 변화를 이제 매일 볼 것 같습니다. 매일 각국 중앙은행들이 만약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조통화를 뽑아냄으로써 그 기조통화들을 뽑아냄으로써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한다면 그것은 본격적인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 풀리는 돈들이 시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기 위해 푸는 돈들이라면은 시장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를 품으로써 이것이 기업으로 가게 하고 가게로 가게 하고 소비로 가게 하고 다시금 기업으로 가게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면은 정말로 대공황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을 때는 이 달러, 그러니까 기초통화들이 시장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 금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기초통화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보인다면 역시나 공황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 지금같이 시장에 푸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는데 푸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1931년대에 그때는 파운드화 기초통화였죠. 이 파운드화가 반토막이 나면서도 가장 먼저 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금입니다. 금.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에 대한 매입이 시장으로 다시 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그때 한 번 더 움직일 때 그때 강력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뭐 이 세상이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뭐 저도 망할 것이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들도 망할 것이고 부자들도 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공황이 왔을 때 혹은 오기 전에 실업률과 환율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대공황이 왔을 때 이미 오고 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1% 미만의 자금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밑꼬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급반등할 때 밑꼬리에서 잡을 수 만약에 못 잡으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죠. 왜냐면 3년 이상을 가기 때문에 이 3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이 풀렸고 저는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로 경기 부양책이 펼쳐지고 있고 시장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은 결국에는 비효율성을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비효율성은 물가의 상승 압력이 될 것이고, 물가의 상승 압력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곧 1등 기업들의 실적 폭발을 나타내는 것이고, 1등 기업들의 실적 폭발은 곧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상승,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1등 기업에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곁에서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공황기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